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회사를 12개나 가지고 있고 자산이 조 단위가 넘는데 일부러 낡아빠진 옷을 입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파티에서 저를 한참 뜯어보시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류한 뭉치를 꺼내시더니 이게 9천억 원짜리라면서 오늘 당장 제게 회사를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저는 박서준 씨의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마이바흐에 앉아 저도 모르게 소매 끝에 보풀이 일어난 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말 이 옷 그대로 괜찮겠어. 서준 씨가 고개를 돌려 바람에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려 손을 뻗었어요. 눈빛엔 안쓰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의 손을 탁 쳐내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뭘 모르네. 이게 바로 압박 테스트라는 거지. 우리 사귄 지 거의 1년인데 내가 그쪽 집 문턱도 못 밟아봤잖아. 오늘이 정식으로 어른들 뵙는 첫날인데 어떤 분들인지 떠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 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더는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제 고집이 황소 고집이라 한번 정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가 말한 제 상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건 몰랐죠. 저는 외부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아껴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 손에 12개 회사의 지분 증서가 들려 있었고 그중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도 그 시가총액은 서준 씨 집안의 사업 규모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일부러 그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재벌가의 정없는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봐온 터라 그와 그의 가족이 저라는 사람 대신 제 돈을 보고 접근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서준 씨는 진솔한 사람이었고 제게 모든 걸 줬지만 그의 집안 친척들은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하나같이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최고로 속물이라고요. 오늘 이 파티는 저를 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실은 박 씨 집안 친척들의 집단 평가회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옷장 깊숙이 박아뒀던 낡은 재킷과 물 빠진 청바지 그리고 3년이나 신은 캔버스화를 꺼내 입은 거였죠. 돈이라는 후광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차가 천천히 박 회장 댁 저택 대문으로 들어섰고 자갈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어요. 길가의 가로등은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주위의 조경을 한층 더 싱그럽게 비췄죠. 멀리서 보니 저택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게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죠. 저는 그를 보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엔 긴장감이라곤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기대감마저 들었죠.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속물들이 허둥대는 꼴을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차가 멈추자 집사님이 서둘러 다가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준 씨가 먼저 내린 다음 돌아서서 제 손을 잡아주었죠. 제가 막 차에서 내렸을 때 저택 입구에 서 있는 중년 부부가 보였어요. 남자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어 풍채가 남달랐는데 바로 서준 씨의 아버지인 박상훈 회장이었죠. 여자는 단아한 미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물어보나 마나 저의 예비 시어머니 김지수 여사님이셨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둘러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드렸어요. 태도는 겸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박상훈 회장님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제 온몸을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에는 심사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이미 예상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지수 여사님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말투가 무척 다정했죠. 아이고, 네가 서연이구나. 어디 좀 보자. 정말 예쁜 아가씨네. 서준이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은은한 치자꽃 향기가 났어요. 재벌가 사모님의 거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순간 흠칫하며 손을 빼려고 했어요. 제 재킷은 여러 번 빨아서 소매가 다 해졌거든요. 그분의 비싼 원피스를 더럽힐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김지수 여사님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웃으셨어요. 날이 춥지? 이 재킷은 좀 얇아 보이네. 어서 들어가자. 안은 따뜻해. 그렇게 말하며 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제 옷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서준 씨가 뒤따라오며 제게 조용히 안심하라는 손짓을 보냈죠. 제 마음속에 따스함이 번졌어요. 아무래도 이 예비 시어머님은 다른 친척들과는 다른 것 같았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끌벅적한 소음이 밀려왔어요. 거실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가득했고 위에는 온갖 과일과 디저트, 술이 놓여 있었죠.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죠. 저는 그 시선들이 제게 유난히 오래 머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 낡은 옷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의 경멸과 무시의 빛이 스쳤죠.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조용히 수군거렸는데 안 봐도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뻔했어요. 저게 서준이가 만나는 여자친구라고?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왔대? 듣자 하니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다던데 진짜인가 보네.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 입을 정도니. 우리 박씨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서준이가 저런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집안 망신 아니야?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교적 조용한 거실 안에서는 제게 똑똑히 들릴 정도였어요. 서준 씨의 얼굴이 굳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옷깃을 살짝 당겨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김지수 여사님도 분명히 들으셨겠죠.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셨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말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누가 뒤에서 남의 말들을 하나 했더니 서연이는 서준이의 여자친구이자 제가 인정한 미래의 며느리입니다. 서연이가 뭘 입든 제 눈엔 다 예쁘니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까 수군대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는 척하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예비 시어머니, 자기 사람 챙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셨죠. 형님, 화내지 마세요. 다들 그냥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다가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 여자는 박상훈 회장님과 조금 닮았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서준 씨의 고모인 박수진이었죠. 박수진은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그 눈빛이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녀는 김지수 여사님의 손을 잡고 과장된 말투로 말했죠. 새언니, 제가 이 아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서준이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박씨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이에요. 적어도 집안 수준이 맞는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이 아가씨 옷 입은 것 좀. 사업 파트너들이라도 보면 우리 박씨 집안이 며느리 구박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김지수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막 입을 열려는데 박수진이 다시 말을 가로채며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 말투에는 거만한 기색이 가득했죠.
서연 씨라고 했지? 서준이한테 듣기로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한다던데. 한 달에 얼마나 벌어? 혼자 쓰기엔 충분하고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 배경을 떠보면서 동시에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게 분명했죠. 주위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제 웃음거리가 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 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죠.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아, 참아. 저는 서준 씨를 붙잡고 박수진을 보며 적당히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모님,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아껴 쓰면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박 씨 집안의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사니 마음은 편합니다. 어머, 200만 원? 박수진은 일부러 말꼬리를 내리며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기도 빠듯하겠네. 나중에 가정을 꾸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서준아, 고모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잘 생각해봐. 결혼은 평생의 대사인데 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고모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서준 씨의 말투가 차가워졌지만 박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니, 우리 아들 민준이 좀 봐라. 너보다 2살 어린데 지금 자기 회사를 차려서 사장 노릇하고 있어. 한 달 버는 돈이 저 아가씨가 1년 버는 것보다 많을걸. 그녀는 사람들 속을 향해 손짓했어요. 최민준, 이리 와서 사촌 형이랑 미래의 형수님께 인사드려.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봤는데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서준 씨에게 건성으로 고갯짓만 했을 뿐 제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엄마, 왜 부르셨어요? 최민준의 말투는 다소 짜증 섞여 있었고 이런 자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내 사촌 형한테 말 좀 해줘. 내 회사 지난달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박수진은 저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이게 우리 박씨 집안 사위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최민주는 가슴을 펴고 거만하게 말했어요. 이게 걔 양양하게 쳐다보며 박수진은 저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며 얼마 안 돼요. 한 2억 원 정도? 와, 2억.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역시 수진 씨가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 서준이보다 훨씬 낫네. 주위 친척들이 즉시 아첨하기 시작했고 박수진의 얼굴에는 더이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은 더욱 거만해졌죠. 들었지, 서연 씨? 고모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과 서준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 내가 보기엔 당신이 먼저 서준이랑 헤어지는 게 좋겠어. 우리 서준이 앞길 막지 말고.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친 말이었어요. 서준 씨가 화를 내려고 하자 제가 한 발 앞서 옆 테이블에 레드와인 잔을 들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였죠. 고모님, 민준 씨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제가 고모님과 민준 씨께 한 잔 올리겠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가 더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박수진은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며 제 술잔을 받지 않았어요. 최민주는 아예 고개를 돌려 저를 무시했죠.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저는 화내지 않고 혼자 이 술을 마시려던 참이었죠. 그때 김지수 여사님이 갑자기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서연이는 술이 약해서 이 잔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술잔을 들어 박수진과 최민준에게 잔을 부딪혔죠. 수진아, 민준이가 젊어서 성공한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거만해서는 안 된다. 서연이가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 게 무엇보다 중요해. 박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민준을 데리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가기 전에 저를 심하게 째려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수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방금 그분이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도 대처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김지수 여사님은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어요. 그분의 시선이 제 손목을 스치더니 눈빛이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평소대로 돌아왔어요. 자, 어서 가서 뭐 좀 먹자. 주방에 네가 좋아하는 대추차 끓여놨어.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방금 제가 술잔을 들었을 때 소매가 살짝 내려가면서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스카이문 뚜르비용 시계가 드러났거든요. 이 시계는 전 세계에 3개뿐인 한정판으로 작년 제 생일에 저희 계열사 명품 브랜드에서 특별히 제작해 준 것이었죠. 다이얼에는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밝혀 있어 조용하면서도 화려했어요. 보통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김지수 여사님이 한눈에 알아채신 걸 보면 이 예비 시어머님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저는 순순히 김지수 여사님을 따라 식탁으로 갔어요. 그분은 제게 대추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웃으셨죠. 이건 내가 특별히 주방에 부탁해서 너 주려고 끓인 거야. 미용에도 좋으니 어서 마셔봐.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정말 좋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좋아하면 더 마셔. 김지수 여사님은 제 옆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듯 물으셨어요. 서연아, 아까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한다고 했지? 어떤 업종인데?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에요. 사장님 서류 정리해드리고 손님 접대 같은 거요. 저는 대충 둘러대며 김지수 여사님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으시고는 서준 씨의 어릴 적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셨죠. 하지만 이쪽이 조용해지자 저쪽에서 박수진이 또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옆 친척에게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 대추차 한 잔에 저렇게 좋아하다니. 듣자 하니 걔가 사는 데가 낡아빠진 옥탑방이라던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매일 계단을 몇 층씩 오르내려야 한다더라. 진짜? 너무 불쌍하다. 서준이가 쟤랑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하겠네. 서준 씨는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고는 박수진에게 따지러 가려 했어요. 저는 서둘러 그를 붙잡고 고개를 저었죠. 지금 박수진과 싸우면 김지수 여사님만 곤란해질 뿐이고 제 압박 테스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었어요. 서준아, 참아. 그냥 무시하면 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 서준 씨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세상에 심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는 없잖아. 저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디저트 하나를 집어 우아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은 남한테 달린 건데 뭐라고 하든 내버려둬. 어차피 난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서준 씨는 저를 보며 감동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서연아, 넌 정말. 김지수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분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셨고 얼굴에 미소는 옅어졌으며 눈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죠.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잠깐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김지수 여사님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화나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박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김지수 여사님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코니에서
김지수 여사님의 억눌린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수진을 꾸짖고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몇 분 후 두 사람이 발코니에서 나왔어요. 박수진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빨갰어요. 분명히 혼나서 운 것이 틀림없었죠. 그녀는 저를 매섭게 째려보고는 구석자리에 앉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통쾌했어요. 이 예비 시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박수진은 조용해졌지만 그의 아들 최민준이 나섰다는 것이었어요. 최민준은 술 한 잔을 들고 제 앞에 와서 거만하게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서연 씨, 맞죠? 우리 엄마가 아까 한 말 좀 심하긴 했지만 다 당신을 위한 소리였어요. 당신이랑 우리 사촌 형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겁니다. 형 앞길 막지 말고요. 저와 서준 씨의 일은 당신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까 박수진이 저를 조롱했을 때는 참았지만 이렇게 어린애까지 와서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만만해 보이나요? 왜 상관이 없어? 최민준이 비웃었어요. 우리 형은 박씨 집안의 후계자야. 나중에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형의 아내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당신처럼 발목이나 잡는 짐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뭔데 날 짐 덩어리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민준을 쏘아봤어요. 당신이 한 달에 2억 원 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내 회사들 중 하나의 하루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그 말이 나오자 최민준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당신 회사? 이서연 씨, 가난해서 미쳤나? 월 200만 원 버는 경리가 무슨 자기 회사가 있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조롱과 연민이 가득했어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서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연아, 저런 애랑 상대하지 마. 그냥 미친놈이야. 나 안 미쳤어. 저는 서준 씨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최민준을 노려봤어요. 똑똑히 들어. 내 회사 아무거나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그 작은 회사를 사고도 남아. 허풍은 증거도 없이. 최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진짜 회사가 있으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입고 왜 옥탑방에 살아?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초라하게 입는 건 낭비를 싫어해서고 옥탑방에 사는 건 인생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야. 돈 좀 있다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 네가 감히 날 욕해? 최민준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손 떼지 마. 서준 씨가 최민준을 막아서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최민준은 방심하고 있다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닥에 쓰러졌죠. 민준아, 박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최민준을 부축했어요.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는 서준 씨의 코앞에 대고 소리쳤죠. 상처를 보고는 박서준, 너 미쳤어? 어떻게 내 아들을 때려? 민준이가 먼저 서연 씨를 때리려고 했잖아요. 경고하는데 앞으로 서연 씨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세상에, 세상에. 박수진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박상훈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오빠 아들 좀 봐. 외부 사람 하나 때문에 자기 사촌 동생을 때리잖아. 오늘 나한테 확실한 답을 줘야겠어. 박상훈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서준 씨를 한 번,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서준아, 일단 민준이한테 사과해라. 제가 왜요? 전 사과 안 해요. 서준 씨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말했어요.
너, 박상훈 회장님은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 다들 그만하세요. 김지수 여사님이 다가와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 일은 애초에 민준이가 잘못한 거예요. 먼저 서연이를 도발하고 때리려고까지 했잖아요. 서준이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사과를 해야 한다면 민준이가 서연이에게 해야죠. 형님, 어떻게 형님까지 외부 사람 편을 드세요? 박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지수 여사님을 쳐다봤어요. 쟤는 그냥 가난한 애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들 감싸고 도는 거예요? 김지수 여사님은 박수진을 무시하고 최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네가 직접 말해봐. 네가 먼저 서연이를 도발한 거 아니니? 최민준은 얼굴을 가린 채 시선을 피하며 김지수 여사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는 박씨 집안에서 김지수 여사님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죠. 박상훈 회장님조차 그녀에게는 한 수 접어준다는 것을요. 만약 그가 반박했다가는 앞으로 박씨 집안에서 편히 지내기 어려울 거였어요. 저는 최민주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말을 못해? 김지수 여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오늘 서연이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박수진은 다급해졌어요. 형님,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하다고? 김지수 여사님이 박수진을 돌아보며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난 네가 사리 분별은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속물일 줄은 몰랐다. 서연이가 집안은 평범할지 몰라도 인품이 바르고 줏대가 있어. 서연이가 집안은 평범할지 몰라도 집안만 믿고 까부는 철부지들보다 훨씬 나아. 만약 네가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군다면 앞으로 우리 박씨 집안 모임에는 오지 마. 그 말은 박수진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어요. 그녀가 박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얻어먹는 이유는 박씨 집안의 인맥을 이용해 아들 회사에 일감을 좀 따주려는 속셈이었거든요. 만약 박씨 집안 모임에서 쫓겨나면 아들 회사의 타격이 클 것이 분명했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그녀는 최민준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서연 씨한테 사과해. 최민준은 마지못해 저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발한 거 그리고 때리려 한 거 다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최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며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박수진도 더 있을 면목이 없어 최민준의 뒤를 따라 초라하게 떠났죠. 이 소동으로 거실의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김지수 여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모두에게 말했어요. 자, 작은 오해였을 뿐이니 다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계속 드시고 마시세요.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셨는데 그 눈빛에 묘한 빛이 감돌았죠. 서연아, 나 좀 따라오렴. 서재에서 보여줄 게 있어.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김지수 여사님이 뭔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 씨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어머님 따라갔다가 금방 올게. 응, 조심해. 서준 씨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짓고는 김지수 여사님을 따라 서재로 향했죠. 서재는 2층에 있었고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커다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죠. 그 위에는 붓과 먹, 종이, 벼루가 놓여 있었어요. 김지수 여사님은 서재문을 닫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얼굴에 미소는 옅어졌고 말투는 진지했죠.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주렴. 너는 대체 누구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김지수 여사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서연인데요. 더는 속이지 마라. 김지수 여사님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작년 YS그룹의 연례 행사 사진이야. 사진 속 이 사람이 너와 똑같이 생겼더구나. YS그룹의 회장 이서연, 세계에서 가장 젊은 여성 부호, 12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내가 맞게 말했니? 저는 사진 속 제 모습을 봤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었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김지수 여사님이 여기까지 조사하셨을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저를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김지수 여사님을 진지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저도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YS그룹의 회장이 맞습니다. 제가 평범한 여자로 위장하고 서준 씨와 사귄 것은 그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박씨 집안 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걱정 마라. 서준이는 널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 걔는 내 집안 배경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오직 너라는 사람만 볼 뿐이지. 그리고 나는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다. 네가 평범한 아가씨든 재벌 총수든 너는 내가 인정한 미래의 며느리야.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짓누르던 돌이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긴. 근데 너도 참 장난꾸러기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다니. 서준이가 알면 분명히 상처받을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봐서 그에게 잘 설명할게요. 제가 멋쩍게 말하자 김지수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상 금고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서연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번 보렴. 저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아 열어보았고 순간 눈이 커졌어요. 서류에는 김지수 여사님이 자신의 명의로 된 시가 9천억 원의 기술 회사를 제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 그분의 서명은 되어 있었고 제 서명만 남아 있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돌려드리려 했어요. 제가 9천억 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선물은 정말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에 함부로 받을 수 없었죠. 반드시 받아야 해. 김지수 여사님은 제 손을 밀어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작은 성의이기도 하지만 내 능력에 대한 인정이기도 해. 내 능력이라면 이 회사를 분명 더 잘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서준이가 나중에 박씨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네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나도 마음이 놓일 거야. 하지만은 무슨, 이 일은 이렇게 정해진 거다. 자, 내려가자.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사실을 발표해야지. 그 속물들에게 우리 김지수의 며느리가 어떤 인물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며 김지수 여사님은 저를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손에 묵직한 서류를 든 채 만감이 교차했죠. 저는 박씨 집안의 태도를 시험하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과 사리분별이 밝은 예비 시어머니를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서준 씨가 초조하게 거실 입구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즉시 달려왔죠. 엄마, 서연 씨,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겠니?
김지수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아, 이리 와. 중대 발표를 할 게 있어. 서준 씨는 의아해하며 저희를 따라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친척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김지수 여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좌중을 한번 훑어본 후 시선은 제게 멈췄죠. 친척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이서연 양은 서준이의 여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인정한 미래의 며느리입니다. 제 성의를 표하기 위해 제 명의로 된 시가 9천억 원의 세라 테크놀로지를 서연 양에게 정식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수천억 자산가인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9천억짜리 회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서 손에 든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레드 와인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제 손에 들린 서류만 멍하니 쳐다봤죠. 지수 씨, 농담하는 거 아니지? 그 세라 테크놀로지. 당신한테 얼마나 소중한 회사인데. 말을 한 사람은 서준 씨의 큰아버님이셨는데 박 씨 집안 친척 중 가장 연장자시고 평소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자 다른 친척들도 정신을 차리고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세라 테크놀로지라니. 나도 알아. 작년에 연구개발에만 수십억을 쏟아부었다던데. 그걸 그냥 준다고? 저 이서연이라는 애. 대체 정체가 뭐야? 지수 씨가 저렇게 큰 돈을 쓸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아까는 가난하다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아까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지금 얼굴이 하나같이 엉망이었어요. 놀란 사람, 의아해하는 사람, 그리고 벌써부터 제게 어떻게 접근할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죠. 서준 씨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다가 김지수 여사님을 쳐다봤다가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다가 김지수 여사님을 쳐다봤다가 그 눈빛에는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죠.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준 씨, 미안해요.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준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제 눈을 보며 목이 쉰 소리로 물었죠. 서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는 왜 이렇게 큰 회사를 당신에게 주는 거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서준아, 일단 진정해라. 김지수 여사님이 다가와 서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이의 신분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르긴 해. 이 일은 서연이가 직접 너에게 말하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서준 씨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서준 씨, 저는 작은 회사 경리가 아니에요. 제 진짜 신분은 YS 그룹의 회장입니다. 제 손에 12개 회사의 지분이 있어요. YS 그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제조업을 하고 작년 매출은 32조 원이었습니다. YS 그룹, 서준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나스닥에 상장하고 국가급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따낸 그 YS 그룹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당신을 속인 건 저희 부모님이 정략 결혼으로 평생 불행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감정에 이해관계가 섞이는 게 싫었어요.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잘해주는 건 알지만 당신 가족들도 평범한 저를 받아들여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험해 본 거예요. 서준 씨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해심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나를 못 믿었어요. 당신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못 믿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준 씨, 저는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게 이서연이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YS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저를 힘껏 껴안았어요. 바보. 당신이 억만장자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비 오는 날 낯선 할머니에게 우산을 양보하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달려가던 모습, 회사 앞에서 길고양이를 보고 일부러 소시지를 사서 먹이던 모습, 내가 아플 때 침대 곁에서 밤새 눈도 못 붙이던 모습. 이런 건 꾸며낼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서연이라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서준 씨, 미안해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진작에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 서준 씨는 저를 놓아주고 제 코를 살짝 꼬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 12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랑 옥탑방에서 살고 5,000원짜리 도시락을 먹다니 정말 잘 참았네. 그거야 인생 경험을 위해서였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둘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김지수 여사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옆에 있던 친척들은 이미 참지 못하고 있었죠. 큰아버님이 가장 먼저 다가와 아첨하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아이고, 서연아,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한 가족끼리 서로를 몰라봤구나. YS그룹 회장님이 젊고 유능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예쁜 아가씨일 줄은 몰랐네. 정말 영웅은 젊은 시절에 나타난다더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어요. 아까 저를 가장 심하게 욕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거든요. 지금은 책장 넘기듯 태도를 바꾸다니 정말 역겨웠죠. 큰아버님의 손이 공중에 뻘쭘하게 떠 있었고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연 양, 아까는 내가 눈이 없어서 실례를 했네.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큰아버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겠어요? 저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큰아버님이 나서자 다른 친척들도 紛紛 몰려들었어요. 서연아, 나는 내 셋째 이모야. 어릴 때 내가 너 안아준 거 기억나니?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끼어들며 활짝 웃었어요. 저는 그녀를 본 적도 없는데 안아주긴 뭘 안아줬다는 건지. 거짓말도 참 성의 없게 하네요. 서연 양, 우리 아들이 올해 대학 졸업했는데 금융을 전공했어. 당신 회사에서 인턴이라도 할 수 있을까? 다유는 상관없어. 주로 당신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래. 서연아, 우리 손녀가 너랑 나이가 비슷한데 시간 되면 만나서 친구하면 좋겠다. 순식간에 온갖 아첨과 연주를 대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갇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이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김지수 여사님이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서며 엄숙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오늘 파티는 서연이를 환영하기 위한 자리이지 여러분이 연주를 대라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김지수 여사님의 말은 무게가 있었어요. 친척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애처롭게 쳐다봤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수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나한테 뭘 고맙다고. 김지수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 위층으로 올라가자. 여긴 너무 시끄러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 씨와 함께 김지수 여사님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박상훈 회장님도 따라오셨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에 심사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인정이 섞인 눈빛이었죠. 2층의 응접실은 아래층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하인이 차를 내어주고는 물러갔죠. 박상훈 회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신뢰가 많았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아버님, 너무 겸손한 말씀이세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박상훈 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와 서준이의 일은 나와 지수 씨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내 신분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서준이를 선택했는지. 그 질문은 박상훈 회장님뿐만 아니라 서준 씨와 김지수 여사님도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서준 씨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준 씨는 진실하고 착하고 저에게 잘해주거든요. 제가 평범한 여자로 위장했을 때도 제 집안 형편 때문에 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저를 챙겨줬어요. 한 번은 제가 열이 났는데 그는 큰 비를 맞으며 도시 전체를 뒤져서 제가 먹고 싶어 하던 그 죽집에 죽을 사다 줬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 공원에서 밤새도록 제 곁에 앉아 제 푸념을 들어주고 위로해줬죠. 이런 작은 일들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가득했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어. 김지수 여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니까. 서준이 이 아이는 정말 성실해. 박상훈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아, 좋아.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니. 나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 서연아, 걱정 마라. 앞으로 박씨 집안에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는 위층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생활 이야기부터 일 이야기까지. 박상훈 회장님은 제게 기업 경영에 관한 몇 가지 조언을 구하셨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죠. 그는 매우 진지하게 들으시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에 대한 인정이 더욱 깊어지셨어요.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어 서준 씨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그가 갑자기 말했죠. 서연아, 내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자. 두 분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좋아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의 별장에 사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평소 가족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두 분을 뵌 적이 없었죠. 차가 제가 사는 옥탑방 건물 아래에 멈췄어요. 서준 씨가 저를 위층까지 바래다 주었죠. 복도는 어둡고 컴컴했고 기름 냄새가 났어요. 서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서연아, 앞으로는 여기 살지 마. 너무 위험해. 시내에 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일단 거기로 이사해. 아니에요. 저 곧 이사 갈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시내에 별장이 몇 채나 있었지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임시로 이 옥탑방을 빌린 것이었죠. 정말 서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잘 됐다. 내일 내가 이사 도와줄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자 방 안은 아주 단출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소파 하나. 이 모든 것은 제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것이었죠. 서준 씨가 방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고생 많았겠. 고생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행복해요. 제가 그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서준 씨는 저를 꼭 껴안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푹 쉬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서준 씨의 모습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는 문을 닫았어요. 얼굴에 미소가 점점 옅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님, 옥탑방에 있는 짐 좀 정리해서 평창동 제 별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어른들께 드릴 선물 좀 준비해 주세요. 어르신들께 어울리는 걸로, 좀 고급스러운 걸로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매우 공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에 야경을 바라봤어요. 오늘 많은 불쾌한 일을 겪었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찾았고 사리분별이 밝은 예비 시어머니도 얻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준 씨인 줄 알고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는 놀랍게도 박수진과 최민준이 서 있었어요. 박수진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서연아, 우리가 사과하러 왔어. 어제는 우리가 너무 심했지. 말이 너무 지나쳤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최민주는 박수진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어제 서준 씨에게 맞은 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모자는 분명 제 진짜 신분을 듣고 일부러 사과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죠. 만약 어제 제가 여전히 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그들은 저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을 거예요. 들어오세요. 저는 몸을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박수진은 방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감추고 웃으며 말했죠. 서연아, 집이 좀 작긴 해도 깨끗하게 잘 정리해놨네. 참, 어제 새언니한테 들었는데 네가 YS그룹 회장이라며?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민준이가 내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고모님, 과찬이세요.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박수진이 서둘러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오늘 사과하러 온 것 말고도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왔어. 저는 그들이 부탁할 일이 있을 거라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들을 쳐다봤어요. 박수진이 최민준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최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말했죠. 형수님, 제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자금 회전이 잘 안 돼요. YS그룹에서 돈을 좀 빌리거나 아니면 YS그룹과 프로젝트 협력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돈 때문이었군요. 어제는 저를 그렇게 비웃더니 오늘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준 씨, 회사가 어렵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YS그룹의 협력 프로젝트는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해요. 제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YS그룹에는 엄격한 재무 규정이 있어서 제가 사적인 관계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변하더니 서둘러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규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거지. 융통성 있게. 서준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민준이가 창업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가 망하면 몇 년 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야. 고모님, 제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줄 수가 없어요. YS그룹은 저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많은 주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사적인 관계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제가 주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박수진의 말투가 짜증 섞인 투로 변했어요. 그냥 돈 좀 빌려달라는 건데 네가 YS그룹 회장인데 그깟 돈이 뭐가 아깝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그냥 우리를 안 도와주려는 거네. 고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따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아세요. 그런데 저한테 도움을 청할 염치가 있으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도와줄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너, 박수진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이서연, 너무 우쭐 대지 마. 돈 좀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 박씨 집안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도. 박씨 집안이요? 고모님, 잊으셨나 본데 어제 파티에서 누가 제 편을 들어주고 누가 당신들을 쫓아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김지수 여사님이 저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박씨 집안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박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어제 김지수 여사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죠. 만약 계속 무례하게 군다면 박씨 집안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 그녀는 둔식업에 질렸어요. 서연아, 아까는 내가 말이 좀 심했네. 화내지 마. 박수진이 금세 태도를 바꾸며 웃었어요. 그냥 해본 소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네가 못 도와준다니.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그렇게 말하며 최민준을 데리고 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그 과일 바구니 가져가세요. 저희 집엔 과일 충분하고 당신들 사과는 필요 없으니까요. 박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며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최민준을 데리고 초라하게 떠났어요. 그들이 가자마자 서준 씨가 왔어요. 그는 박수진과 최민준의 뒷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저 사람들 왜 왔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민준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프로젝트 협력을 해달라고.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들어준 건 아니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자 서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자, 가자. 짐 옮기고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야지. 좋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경호원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방 안의 짐을 정리해서 차에 싣고 평창동 별장으로 옮겼죠. 서준 씨는 이 광경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서연아, 이 사람들 다 내 직원이야?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서준 씨가 놀렸어요. 회장님 위세가 대단하시네. 당연하죠. 누구 여자친구인데. 저희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이전의 작은 오해는 이미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짐을 다 옮기고 서준 씨는 차를 몰아 교회의 별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서준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은퇴한 고위공직자셨는데 매우 온화하고 소탈하셨어요. 저희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죠. 네가 서연이구나. 정말 예쁘네. 서준이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예뻐. 할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웃으며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드리는 작은 성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아이 좀 봐. 오기만 해도 좋은데 선물까지 뭘 이런 걸. 할머니께서 웃으며 선물을 받으셨어요. 서준아, 어서 서연이한테 물 한 잔 갖다 드려라. 할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 아가씨 참해 보이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제 집안 사정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죠. 제 진짜 신분을 아셨을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지 않으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 사람이 능력 있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야.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와 서준 씨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할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야 떠났죠. 별장 대문을 막 나서는데 서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점점 변했죠. 왜 그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 일이 좀 생겼어. 협력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하고 위약금을 요구한대. 이 프로젝트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건데 정말 위약금을 물게 되면 회사 손실이 클 거야. 걱정 마세요. 일단 회사에 가서 상황부터 보죠. 제가 그를 위로하자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아 박 씨 집안 회사로 향했어요. 박 씨 집안의 회사는 주로 건자재 사업을 했는데 규모가 작지는 않았지만 YS그룹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멀었죠. 저희가 회사에 들어서자 서준 씨의 비서가 달려왔어요. 박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상대 회사 장 사장님이 오셔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태도가 아주 강경해서 꼭 500억 원의 위약금을 받아내야겠다고 하십니다. 500억? 서준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익이 300억 원인데 500억 원을 배상하면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내가 먼저 가볼게요. 걱정 마요. 내가 있잖아요. 제가 서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양복을 입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가 소파에 앉아 시가를 물고 있었는데 태도가 매우 거만했죠. 그 옆에는 경호원 몇 명이 서 있었는데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이 남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장산건설의 회장 장태산이었죠. 이전에 저희 YS그룹에서 장산건설과 협력하려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장태산은 저희 YS그룹이 신생기업이라며 무시하고 협력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었어요. 젊은 여자가 사업을 뭘 알겠냐며 회사를 망하게 할 거라고 했죠. 그가 박씨 집안과 협력하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런 큰일을 벌일 줄은 몰랐네요. 장태산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요? 여긴 박씨 회사 회의실이지. 당신이 올 곳이 아니오. 당장 나가시오. 장 사장님, 제 여자친구 이서연입니다. 장태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박 이사, 정말 정신이 나갔군. 이 와중에 여자친구를 회사에 데려올 정신이 있어? 내 손실이나 어떻게 배상할지 생각이나 하시지. 장 사장님, 저희 계약서에는 분명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할 경우 프로젝트 이익의 50%인 150억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500억 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계약서? 그건 이전 계약서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우리 회사는 당신들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협력을 포기해서 손실이 막대하단 말이야. 500억도 적게 부른 거야.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소.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명예도 실추될 거요. 그건 협박입니다. 협박이면 어쩔 건데. 지금은 당신들 박씨 집안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판이야.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배상하시지. 장태산 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나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태산이 고개를 돌려 저를 험악하게 쳐다봤죠. 어린 아가씨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당장 꺼져. 제가 안 나가면요. 장 사장님, 작년에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자 설명회에서 저를 어떻게 모욕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젊은 여자가 사업을 뭘 알겠냐며 회사를 망하게 할 거라고 하셨죠. 장태산은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자세히 쳐다보고는 마침내 저를 알아봤어요. 너는 YS그룹의 그 여자 회장. 네, 제가 바로 이서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어요. 장 사장님,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했습니다. 일방적인 협력 중단의 협박까지. 이건 다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면 당신의 장산건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장태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제가 YS그룹 회장일 줄은, 그리고 녹음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농담을 한 겁니다. 장태산이 금세 태도를 바꾸며 웃었어요. 제가 감히 박 이사님을 협박하겠습니까? 그냥 장난친 거죠. 장난이요? 장 사장님, 그 장난은 하나도 재미없네요.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했으니 계약서대로 150억 원을 배상하시고 방금 저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사과, 150억 원 배상. 장태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금세 결정을 내렸어요. 네, 사과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모욕해서는 안 됐는데 성의가 없네요. 다시 하세요. 장태산은 이를 악물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회장님을 모욕했습니다. 부디 너그러 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배상금은 내일까지 박씨 회사 계좌로 입금하세요. 만약 늦어지면 뒤실은 책임 못 집니다. 배상금은 내일까지 박씨 회사 계좌로 입금하세요. 배상금은 내일까지 박씨 회사 계좌로 정도면 됐습니다. 네, 꼭 제 시간에 입금하겠습니다. 장태산이 서둘러 말했어요. 이 회장님, 박 이사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서둘러 떠났고 시가도 잊고 갔어요. 장태산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서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제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우리 사이의 머료. 제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 할 때 협력사의 인품을 꼭 잘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 또 만나면 안 되니까요. 알았어.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서연아. 아까 말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자 설명회, 그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작년에 장태산과 있었던 일을 서준 씨에게 말해 주었어요. 서준 씨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았죠. 그 장태산, 정말 너무하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장산건설과 절대 협력하지 않을 거야. 네. 사실 이번에 장태산이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한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두 분의 협력 프로젝트를 봤는데
장산건설이 제공하는 건자재 품질은 보통인데 가격은 시가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계속 협력했다면 회사에 더 큰 손실을 가져왔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서준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방금 김 비서한테 장산건설 자료랑 두 분의 협력 프로젝트 상세 내역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이미 평판 좋고 품질 좋은 건자재 회사 몇 군데에 연락해놨으니 내일 그쪽에서 협력 논의하러 올 거예요. 가격은 분명 장산건설보다 저렴할 겁니다. 서준 씨는 저를 보며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서연아, 넌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네가 곁에 있으니 뭘 하든 자신감이 생겨. 당연하죠. 자, 축하하러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선물도 좀 사고 저녁에 다시 찾아뵙죠. 좋아. 저희가 회사 대문을 막 나서는데 김지수 여사님의 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분이 차에서 내리며 웃으셨죠. 서연아, 서준아, 너희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들어서 와봤다. 문제는 해결됐니? 네, 엄마, 다 해결됐어요. 다 서연이 덕분이에요. 서준 씨가 일의 경과를 김지수 여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이야기를 다 듣고 저를 칭찬하셨죠.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서준이가 너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야. 어머님, 과찬이세요. 자, 내가 밥 사줄게. 마침 너희 둘이랑 상의할 일도 있고. 너희 둘 결혼 말이야. 저와 서준 씨는 서로를 쳐다보며 상대방의 눈에서 기쁨을 읽었어요. 저희는 한 고급 식당에 갔고 김지수 여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주문하셨죠. 식사 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서준아, 너희 둘 감정도 안정됐고 나와 내 아버님이 상의해봤는데 가능한 한 빨리 너희 결혼식을 정하고 싶다. 다음 달 18일이 길일인데 약혼하기에 좋을 것 같아. 너희 생각은 어떠니? 저는 문제 없어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서준 씨도 서둘러 말했어요. 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됐네. 약혼식은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어. 친척들이랑 친구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해서 모두에게 네가 우리 박 씨 집안의 예비 며느리라는 걸 알릴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한테 뭘 고맙다고. 김지수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참, 서연아, 내 부모님 쪽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제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내 가족이야. 내가 널 친딸처럼 대할게. 김지수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고 교회의 별장으로 갔어요. 두 분은 저희가 약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돈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서연아, 이건 할미의 작은 성이다. 받아라. 할머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둬라. 이건 우리 박 씨 집안의 규칙이야. 미래의 며느리가 처음 집에 오면 어른들이 용돈을 주는 거란다. 할아버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서준 씨를 쳐다봤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봉투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늦게까지 머물다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서연아, 다음 달 18일이면 넌 정식으로 내 약혼녀가 되는 거야. 정말 너무 행복하다. 저도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행복한 날들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더 큰 위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혼식 전날 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YS그룹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습니다. 경쟁사가 이미 저희와 똑같은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폭락해서 주주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즉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냈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일단 기술부의 이준영 총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제 갑자기 사직했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주들을 진정시키세요. 저 바로 회사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준 씨가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 큰일이 났어요. 핵심 기술이 유출돼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서준 씨, 저 지금 회사에 가봐야 해요. 약혼식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약혼식은 중요하지 않아. 회사 일이 먼저지. 저희는 즉시 YS 그룹으로 향했어요. 회사 안은 혼란스러웠고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했죠. 제가 회사에 들어서자 주주들이 저를 둘러싸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우성이었어요. 이 회장, 이제 어떡할 겁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겁니다. 그래요, 이 회장, 빨리 계획을 말해보시오. 이건 당신의 경영 미숙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된 거야. 당신은 사임하고 책임져야 해.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서준 씨는 따라 들어오지 않고 회의실 문 앞에서 제게 말했죠. 서연아, 힘내. 난 널 믿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주주총회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죠. 저는 긴급 기술 개발, 업그레이드 제품 출시, 광고 홍보 강화, 유통업체와의 새로운 협력 계약 체결 등 일련의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주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어 제 방안에 동의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지쳐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김 비서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데 저희 경쟁사가 고액으로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핵심 기술도 그가 유출한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인터폴에 이준영을 수배 요청하고 경쟁사가 우리 핵심 기술을 훔친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준비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기술부에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3일 안에 새로운 기술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마케팅부에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안정시키라고 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큰 압박감을 느꼈죠. 이번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YS그룹은 정말 파산할지도 몰랐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지수 여사님이었죠. 서연아, 너희 회사에 큰일이 났다고 들었다. 괜찮니? 어머님,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죗리우로 시행 중이에요. 저는 그분이 걱정하실까봐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서연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우리 박씨 집안이 YS 그룹만큼은 아니지만 몇 천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직은 괜찮아요. 정말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약혼식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가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는 다 말해놨으니 네 회사 일이 해결되면 다시 날 잡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 몸이야. 쓰러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회의실을 나서자 서준 씨가 여전히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어떻게 됐어? 해결 방안은 마련했고 지금 실행 중이야. 우리 집에 가자. 그래. 내가 뭐 좀 사줄게. 배고프겠다. 저희는 조용한 식당을 찾아 서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시켜주었어요. 그는 회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계속 제게 음식을 덜어주며 위로했죠. 서연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곁에 있을게. 만약 YS 그룹이 정말 망하더라도 내가 널 먹여 살릴 수 있어. 저는 그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서준 씨. 식사를 마치고 서준 씨는 저를 평창동 별장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가 제 별장에 온 것은 처음이었죠.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보고 그는 놀랐어요. 서연아, 이 별장 정말 그냥 그렇죠. 평소에 잘 지내지도 않아서 서준 씨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떠났어요.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회사일 뿐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하나 왔어요. YS 그룹을 지키고 싶다면 내일 밤 8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888호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문자 내용은 얼음 송곳처럼 제 신경을 찔렀어요. 888호실. 대통령 스위트룸이었죠. 저를 그곳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닐 겁니다. 경쟁사의 함정일까? 아니면 이준영 배우의 누군가일까? 갈까? 말까? 저는 고민 끝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님, 즉시 두 가지를 조사해 주세요. 첫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888호실에 최근 예약 정보와 투숙객 배경. 둘째, 제 주변에서 제 일정과 회사 기밀을 유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기술부와 고위 임원들을 중점적으로요. 30분 후 김 비서의 전화가 왔지만 정보는 불분명했어요. 888호실은 익명으로 예약되었고 내부자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직 없었죠. 다만 이준영이 퇴사하기 전에 재무총괄인 조민철 상무와 3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조 상무는 저희 아버지의 오랜 부하였고 충성스러운 분이었는데 왜 이준영과 엮인 걸까요? 저는 김 비서에게 조 상무를 계속 감시하되 들키지 말라고 지시하고 내일 밤을 대비해 경호원 2명을 호텔 근처에 대기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서준 씨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였죠. 그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만약 그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했죠. YS 그룹이 핵심 기술 유출 문제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기술을 훔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 연구개발팀은 3일 내로
새로운 업그레이드 제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성능은 이전 제품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저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 기자들과 투자자들은 점차 안심하는 듯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YS그룹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폭락세를 멈췄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서준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기자회견 봤어. 정말 멋졌어. 그런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는 결국 그에게 익명 문자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절대 가면 안 돼. 함정이 분명해. 내가 지금 갈게.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결국 저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서준 씨는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888호실 옆방에 대기하고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위치와 녹음을 켜두기로 했죠. 밤 7시 반, 저는 약속대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혼자 호텔로 들어갔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888호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창가에 서 있었어요. 왔군. 남자가 돌아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민철 상무였죠. 조 상무님, 어떻게 그 문자를 보낸 게 상무님이었어요? 이준영을 사주한 것도요? 조 상무는 씁쓸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라. 이준영을 경쟁사에 소개한 건 맞지만 다 YS그룹을 위해서였어. 내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해외 자본그룹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 이제 상환 기한이 다가왔는데 그 자본그룹 책임자가 나를 찾아와서 YS를 무너뜨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내 아버님 명예를 실추시키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조상무는 아버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대출 계약서를 제게 건넸어요. 친필 사인이 담긴 대출 계약서를 제게 건넸어요. 그 자본그룹 책임자 이름은 찰스다. 수단이 아주 잔인한 놈이지. 나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 너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야. 찰스가 저를 부른 목적이 뭐죠? YS그룹 지분 60%로 그 빚을 탕감하라는 거다. 만약 오늘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아버님의 고리대금업 대출 사실을 폭로해서 YS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했어. 지분 60%? 말도 안 돼. 제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원금이 얼마였죠? 지금 당장 갚아버리겠어요. 원금은 500억 원이었지만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3천억 원이 됐다. 그리고 찰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YS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야.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장정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을 이끄는 금발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죠. 당분이 갑자기 이 회장. 오랜만이군. 네가 찰스구나. 맞아. 조건은 이미 명확하게 전달했을 텐데. 지분 60%를 넘기면 YS그룹의 평화와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지. 아주 화선한 거래야. 절대 동의 못해. YS그룹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야.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군. 저 여자를 잡아. 서명할 때까지 장정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저는 휴대폰의 구조 신호를 눌렀어요. 바로 그때 옆방 문이 발로 차여 부서지며 서준 씨가 경호원들과 함께 뛰어 들어왔어요.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왔어. 찰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서준 씨는 저를 경호원들 뒤로 피신시켰어요. 곧 격투가 벌어졌고 찰스의 부하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죠. 혼란 속에서 찰스는 뒷문으로 도망쳤고 서준 씨가 쫓으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쫓지 마요. 이미 그가 협박한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방금 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조상무는 제게 다가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 상무님은 잘못하셨어요. 저를 속여서는 안 됐죠. 하지만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협박당하신 점을 고려해서 형사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재무총괄직에서 사임하시고 찰스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 주세요. 조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호텔을 나왔어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서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바보. 우리는 가족이잖아. 내가 널 안 도우면 누굴 돕겠어. 앞으로 무슨 일이든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함께 해결하자. 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3일 후 YS그룹의 신제품이 정식 출시되었어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즉시 시장 점유율을 되찾았고 주가도 크게 상승했죠. 동시에 저희는 찰스를 협박 및 불공정 경쟁 혐의로 고소했고 조상무가 제공한 증거와 녹음 파일 덕분에 그는 인터폴에 의해 수배되었어요. YS그룹의 위기는 마침내 해결되었죠. 김지수 여사님은 저희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미뤄졌던 약혼식을 이번 달 30일에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희는 기쁘게 동의했죠. 약혼식 날 서준 씨는 멋진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처음 비 오는 날 너를 만났을 때부터 네가 내 평생의 짝이라는 걸 알았어. 네가 평범한 회사원이든 조단위 자산가든 내가 사랑하는 건 너라는 사람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서준 씨가 제 손에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고 저를 안았을 때 현장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시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저와 서준 씨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이 아닐까요?